이게 맞아? 야야야야! 왜 어디가 형? 너 그 유튜브 찍으러 가는 길 아니야? 엥? 오늘 뭔데? 뭘 찍는데 오늘? 랭귀지 모델. 그러면 지금부터 랭귀지 모델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하나의 시퀀스를 입력으로 받아서 다른 시퀀스로 변환하는 모델입니다. 이때 시퀀스 데이터는 텍스트, 음성, 영상 등의 순서를 가지고 배열된 많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통칭하게 됩니다. 시퀀스 모델에 대해서 다음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번역은 시퀀스 모델을 사용하는 하나의 예시 중에 예시입니다. 다음에 영어 모델이 모델에 입력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안녕 내 이름은 용태야 라고 번역이 되는 모델입니다. 다음 예시는 음성인식 모델입니다. 다음과 같이 어떤 음성에 대한 신호 데이터가 모델에 입력되었다고 할 때 모델은 해당 음성 신호 데이터를 시퀀스 데이터라 인지하고 다음과 같이 문자로 이루어진 시퀀스 데이터로 변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계 번역, 음성 인식과 같이 하나의 시퀀스를 입력으로 하여 다른 시퀀스를 출력하는 모델을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퀀스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퀀스 모델 중 기계 번역을 예시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모델은 다음과 같이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력 문장은 인코더를 통과하여 컨텍스트 벡터로 축약이 되고 축약된 컨텍스트 벡터를 다시 디코더에 입력으로 하여 최종적인 출력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시퀀스 모델의 인코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인코더는 입력된 시퀀스 데이터의 정보를 압축하여 컨텍스트 벡터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인코더는 다음과 같이 RNN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RNN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코더를 통해서 각 값은 RNN의 셀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후 인코더의 마지막 RNN이 출력한 히든 스테이트 값을 컨텍스트 벡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입력 값이 함축되어 있는 고정된 길이의 벡터인 컨텍스트 벡터를 인코더를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디코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코더는 인코더에서 출력된 컨텍스트 벡터를 시퀀스 정보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디코더도 인코더와 동일하게 RNN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디코더는 입력된 컨텍스트 벡터와 입력 토큰을 통해서 해당 셀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전 셀에 예측된 값과 해당 셀의 히든 스테이트 값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음 셀을 예측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 예시처럼 디코더의 SOS 시작 토큰과 컨텍스트 벡터를 통해 안녕이라는 값을 예측하고 다음 셀의 입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앞선 방법을 반복하여 안녕을 통해서 다음 RNN 셀의 출력값을 예측하고 이를 다시 입력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전과 같은 방법을 계속해서 적용하여 컨텍스트 벡터를 시퀀스 정보로 변환하는 것이 디코더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에 사용할 때는 각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어를 임베딩하여 벡터로 만들고 해당 벡터를 인코더와 디코더의 입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디코더의 각 셀에서 출력이 나오면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출력되는 단어를 예측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인코더와 디코더의 입력에는 임베딩 벡터가 사용되며 디코더의 출력에는 소프트맥스 함수가 사용되어 어떤 단어가 나올지 예측을 하게 됩니다. 앞선 단계에서 디코더는 이전 셀의 예측 정보를 통해서 다음 셀을 예측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법은 모델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사용되며 학습 단계에서는 티처 포싱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 셀의 예측이 틀리게 된다면 연쇄적으로 이후 셀의 예측이 틀릴 확률이 커지며 이는 전체적인 학습을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훈련 시간이 지연되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 예시와 같이 Hello, my name is 용태라는 문장이 입력이 되지만 잘못된 예측이 반복되어 Hi, 너의 이름은 뭐야? 라는 생뚱맞은 번역이 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디코더의 학습 과정에서 이전 셀의 예측값을 그대로 다음 셀의 입력값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다음 셀의 입력값의 실제값을 사용하는 것이 티처 포싱, 즉 교사 강요라는 방법입니다. 다음 예시와 같이 첫 셀에서 잘못된 예측을 출력하였지만 두 번째 셀에 실제값을 넣어서 예측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선 예시와 동일하게 이전 셀의 정보가 아닌 실제값을 입력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연쇄적으로 예측이 틀릴 확률을 줄이고 훈련 시간을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한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 셀에서 된 출력을 다음 셀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평가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퀀스 모델을 개선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데이터를 반전시키는 간단한 작용만 하면 학습이 빨라지며 정확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Hello, my name is 용태라는 문장을 용태 is name my hello로 순서를 반전하게 되면 학습이 빨라지며 모델의 정확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입력 데이터를 반전시킴으로써 대응되는 값과의 구조적 거리가 가까워지며 이에 따라 역전파 학습이 기존보다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 데이터의 반전을 통해서 대응되는 값들의 구조적 거리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에도 불구하고 시퀀스 모델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먼저 고정된 길이의 컨텍스트 벡터를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나타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이 인코더에 입력되는 입력 데이터의 길이는 모두가 다 다르게 됩니다. 이를 하나의 벡터로 함축하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시퀀스 모델은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값만을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RNN 구조의 특징에 따라서 앞쪽의 정보, 즉 롱텀 메모리가
소실되게 되며, 즉 컨텍스트 벡터는 앞쪽 정보를 많이 담고 있기 힘들게 됩니다. 컨텍스트 벡터와 가까운 RNN 셀의 정보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초기 입력 값의 RNN 셀 정보는 많이 담고 있기 힘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디코더에서 출력 단어를 예측할 때 해당 단어와 관련 있는 입력을 다시 한번 참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디코더의 입장에서 인코더를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어텐션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코더는 기존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인코더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코더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와 입력 토큰, SOS 토큰을 입력받는다는 점은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때 디코더는 인코더를 참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코더 시퀀스의 각 단어의 히든 스테이트와 디코더에서 만들어진 히든 스테이트를 내적함으로써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내적을 통해서 계산된 어텐션 스코어는 다음과 같이 각 노드별로 7, -2, 3, -1, 1과 같은 스코어로 결정되어 노드의 값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이후 어텐션 스코어를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시켜 어텐션 분포를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진 어텐션 분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와 어텐션 분포를 선형 결합하여 어텐션 아웃풋을 만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어텐션 아웃풋과 기존의 히든 스테이트를 결합하는 컨캣을 한 이후에 선형 및 비선형 변환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비선형 함수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사용하게 되며 이후 나온 값을 어텐션이 고려된 히든 스테이트 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어텐션이 고려된 히든 스테이트 값을 통해서 최종적인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디코더는 첫 번째 아웃풋을 출력값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를 반복하여 디코더의 각 셀의 예측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선 단계들을 진행되는 과정들을 확인해 보시면 디코더와 연관된 인코더의 각 셀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직관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디코더는 최종적으로 모든 셀에 대한 예측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선 과정들을 통해서 예측된 단어들을 확인해 보면 어텐션을 통해서 번역된 단어는 어순에 맞춰 단어를 번역할 수 있으며 관련된 내용에 집중하여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들은 해당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어순에 맞춰서 집중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른쪽 그림은 관련된 내용에 집중하여 번역한 것을 나타낸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봤던 어텐션은 기계 번역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개념이었습니다. 네, 트랜스포머는 이 어텐션의 병렬적 사용을 통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한 구조로 만든 언어 모델입니다. 네, 다음 장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랜스포머는 크게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둘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네,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인풋인 메시는 신이다 라는 문장이 인코더로 들어가게 되면
인코더를 거쳐서 컨텍스트 벡터가 나오고 그 컨텍스트 벡터가 디코더로 들어가 최종 아웃풋인 message got이라는 문장을 뱉어내게 됩니다. 네, 인코더와 디코더는 각각 n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구조는 동일합니다. 네,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6개의 인코더와 6개의 디코더를 사용합니다. 네, 인코더는 2개의 하위 레이어로 구성된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세부적인 구조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디코더는 3개의 하위 레이어로 구성된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디코더 구조에 대한 설명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랜스포머의 개괄적인 구조입니다. 세부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뒤에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트랜스포머는 크게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인코더의 인풋인 텍스트를 벡터로 표현하는 임베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단계는 첫 번째 인코더 블록의 입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입력 시퀀스를 수치화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어 임베딩은 가장 아래에 위치한 인코더에서만 입력으로 1회 사용됩니다. 네, 예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는 신이다 라는 문장이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다음과 같이 고정된 길이의 벡터로 임베딩을 해줍니다. 네, 해당 과정은 일반적으로 사전학습된 임베딩 벡터를 사용하고 최초 논문에서는 512차원의 임베딩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아이템을 하나의 시퀀스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과정은 포지션 인코딩입니다. 네, 포지션 인코딩은 단어 사이의 숫자성을 반영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트랜스포머는 RNN 계열 방법론과는 달리 입력값을 순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한 번에 빵 하고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입력값의 순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단어 임베딩에 포지션 인코딩을 더해 입력 벡터를 구성하며 순서를 고려해주고자 합니다. 네, 예시를 다시 한번 보자면 앞서 구한 워드 임베딩 값에 포지션 인코딩을 더해 단어 사이 숫자성을 반영한 임베딩 값을 생성합니다. 네, 단어 임베딩에 포지션 인코딩을 더해주는 과정에서 포지션 인코딩이 단어 임베딩을 해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포지션 인코딩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녀야 합니다. 먼저 모든 위치에서 인코딩 벡터의 크기가 동일해야 하고 모든 위치 값은 너무 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단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포지션 간 거리는 가까워야 하고 단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해당 단어들의 포지션 인코딩 간 거리는 멀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앞서 설명한 특성들을 포지션 인코딩이 가질 수 있도록 임베딩 벡터 내 차원의 인덱스가 짝수인 경우에는 사인 함수의 값을 사용하고 홀수인 경우에는 코사인 함수 값을 사용했습니다. 네, 이어서 인코더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코더는 크게 셀프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포지션 인코딩이 더해진 단어 임베딩은 첫 번째 인코더 블록의 입력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입력된 벡터들은 셀프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거쳐 상위 인코더의 입력으로 투입됩니다. 네, 해당 과정 동안 특정 위치 단어는 해당 위치를 유지하면서 연산이 수행됩니다. 셀프 어텐션 과정에서는 문장 내 다른 단어들의 정보들도 활용하긴 하지만 자기 자리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경로 간 의존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과정에서는 경로 간 의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설명한 어텐션은 인코더와
디코더의 관계에서 주어진 입력값에서 중요한 단어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목해야 할 특정 몇몇 단어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과하는 기능입니다. 그와 다르게 셀프 어테이션은 이름에서 느낄 수 있다시피 자신의 문장 내 다른 위치에 있는 단어들을 둘러보면서 특정 위치의 단어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셀프 어텐션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인풋 임베딩 값에 포지션 임베딩을 더해 생성한 임베딩 값이 셀프 어텐션 층의 인풋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인풋들에 대해 각각 쿼리, 키, 밸류 세 가지 벡터를 생성해 줍니다. 네, 쿼리는 다른 단어들을 고려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현재 단어에 대한 임베딩 벡터이고, 입력 시퀀스에서 관련된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정보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는 쿼리가 들어왔을 때 다른 단어들과 매칭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레이블로 관계의 연관도를 결정하기 위해 쿼리와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벡터입니다. 그리고 밸류는 키와 연결된 실제 단어를 나타내는 임베딩 벡터, 특정 키에 해당하는 입력 시퀀스의 정보로 가중치를 구하는 데 사용되는 벡터입니다. 네, 실제로는 쿼리 키 밸류 벡터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각자 대응하는 행렬을 곱해 생성해 주게 됩니다. 네, 쿼리에 대응하는 행렬 WQ를 곱해 쿼리 벡터를 생성해 주고, 키에 대응하는 행렬 WK를 곱해 키 벡터를 생성하고, 밸류에 대응하는 행렬 WV를 곱해 밸류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네, 쿼리 키 밸류에 대응하는 행렬 WQ, WK, WV는 학습하는 파라미터입니다. 네,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 쿼리에 대해서 어떤 단어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키를 알려주는 스코어를 산출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단어 자기 자신도 포함합니다. 네, 단어에 대한 의미는 모델 자체가 알아서 학습하도록 파라미터가 학습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계산한 스코어를 루트 DK로 나눠줍니다. 네, 여기서 DK란 키 벡터의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논문에서는 DK를 64로 설정하였으므로 8로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레디언트 전파가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값을 소프트맥스 계산을 통과시켜 모든 점수를 양수로 만들고 그 합을 1로 만들어줍니다. 이 소프트맥스 점수는 현재 위치 단어에 인코딩이 있어 얼마나 각 단어들의 표현이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현재 위치의 단어가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지만, 가끔은 현재 단어에 관련이 있는 다른 단어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5번째 단계로는 이제 우리가 입력의 각 단어들의 밸류 벡터에 대해서 앞서 구한 이 점수들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이 스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집중을 하고 싶은 관련이 있는 단어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관련이 없는 단어들은 0.001과 같은 작은 숫자를 곱해 없애버리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로는 이 점수로 곱해진 웨이티드 밸류 벡터들을 하나로 합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출력이 바로 현재 위치에 대한 셀프 어테이션 레이어의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6가지 과정이 바로 셀프 어테이션의 계산 과정입니다. 이 결과로 나온 벡터는 피드포워드 신경망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구현에서는 빠른 속도를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이 벡터가 아닌 행렬의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가장 첫 스텝은 입력 문장에 대해서 쿼리키 밸류 행렬들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입력 벡터를 하나의 x로 쌓아 올리고 그것을 저희가 학습한 웨이트 행렬들인 WQ, WK, WV를 곱합니다. 원 논문에서는 원래 단어 벡터가 512차원, 쿼리키 밸류는 64차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예시에서는 입력 벡터의 행렬 차원은 3 곱하기 512가 되고 각 웨이트 행렬의 차원에서는
차원은 512 곱하기 64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앞서 설명했던 셀프 어텐션 계산 단계부터 단계 2부터 스텝 2부터 스텝 6까지 행렬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쿼리 행렬과 트랜스포즈한 키 행렬을 곱하고 루트 DK를 나눈 후 소프트맥스를 거쳐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한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를 밸류 행렬과 곱해 셀프 어텐션 레이어의 출력 행렬을 생성하게 됩니다. 네, 본 논문은 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다가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을 더해 더욱더 이를 개선하게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어텐션 레이어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첫 번째로 모델이 다른 위치에 집중하는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고, 두 번째로 어텐션 레이어가 여러 개의 레프레젠테이션 공간을 가지게 해줍니다. 즉, 하나의 쿼리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논문에서는 8개의 어텐션 헤드를 제안합니다. 네, 앞서 같은 셀프 어텐션 계산 과정에서 8개의 다른 웨이트 행렬들에 대해서 구하게 되면 우리는 8개의 서로 다른 Z 행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8개 행렬을 바로 피드 포워드 레이어로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드 포워드 레이어는 한 위치에 대해 오직 한 개의 행렬만을 인풋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텐션 결과물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행렬로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 또 다른 가중치 행렬인 W0와 연산을 통해 원래 입력 차원과 동일한 차원의 출력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각 어텐션 블록에서는 레지듀얼 커넥션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수행됩니다. 각 인코더 내에 서브 레이어가 레지듀얼 커넥션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후에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칩니다. 네, 앞서 셀프 어텐션을 통해 생성된 Z 벡터가 있을 때 기존 인베딩 벡터인 X를 각각 더해주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 Z 프라임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모든 트랜스포머의 모든 레이어에서 수행됩니다. 그리고 디코더 과정에서도 모든 레이어에 이 절차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셀프 어텐션을 통해 나온 벡터를 인풋으로 사용하여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수행합니다. 각 포지션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되며 같은 인코더 블록에서는 동일한 가중치, 다른 인코더 블록에서는 서로 다른 가중치를 학습하게 됩니다. 네, 논문에서는 응리층의 크기를 2048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512차원의 벡터가 리니어를 거친 후에 렐루를 거쳐 2048 디멘전이 되고 다시 리니어를 거쳐 512차원의 벡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하게 레지듀얼 커넥션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통과하여 인코더 한 층의 최종 아웃풋을 생성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디코더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코딩 단계에서 셀프 어텐션은 쿼리 토큰보다 뒤에 위치한 토큰들에 대한 정보를 가용하지 않다고 가정하고 해당 부분을 전부 마스킹 처리하여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단어에 대해 반영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단어 사이 간의 관계만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네, 학습 과정에서는 이미 뒤에 나올 단어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처럼 학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mass is got이라는 예제가 있을 때 디코더의 masked self attention은 다음과 같이 뒤에 나온 단어에 대해서는 마스킹을 하여 어텐션 스코어 값을 0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쿼리 토큰보다 뒤에 위치한 토큰들에 대한 정보는 학습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다음 서브층인 인코더 디코더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에서는 디코더의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거친 후 나온 결과 행렬을 쿼리로 사용하고 키와 밸류는 인코더의 마지막 층으로부터 온 행렬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쿼리는 디코더부터 오고 키 밸류는 인코더로부터 온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어텐션 과정은 앞서 설명드린 셀프 어텐션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후 인코더와 동일하게 해당 서브층에서 나온 행렬을 사용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친 후 디코더 한 층이 완료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는 리니어 레이어와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거치게 됩니다. 네, 여러 개의 디코더를 거치고 난 후에는 소수로 이루어진 벡터 하나가 남게 됩니다. 이 하나의 벡터를 단어로 바꾸기 위해 리니어 레이어와 소프트맥스를 거치게 됩니다. 네, 리니어 레이어는 풀리 커넥티드 신경망으로 디코더가 마지막으로 출력한 벡터를 그보다 훨씬 큰 사이즈의 벡터인 로직 벡터로 투영시킵니다. 해당 모델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총 10,000개의 영어 단어를 학습하였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 로직 벡터 크기는 만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벡터의 각 셀은 그에 대응하는 각 단어에 대한 전수가 됩니다. 그 다음 소프트맥스를 거쳐 확률의 형태로 변화시킨 후 가장 높은 확률값을 가지는 셀에 해당하는 해당 단어가 해당 스텝의 최종 결과물로서 출력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모듈은 수행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따라 변형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트랜스포머 논문에서 언급해줬던 복잡성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트랜스포머의 성능에 대한 장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당 장표는 트랜스포머의 하이퍼 파라미터의 다양한 조합에 대한 성능 비교 장표입니다. 이어서 언어 모델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모델은 앞선 단어들을 통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많은 자연어 이해 모델에서 사전 학습된 단어 표현은 중요한 요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법, 의미, 다의성을 학습한 품질 높은 단어의 표현을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에 좋은 사전 학습된 단어 표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엘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모는 문장 내 토큰이 전체 입력 시퀀스의 함수를 통해서 결정되며 언어 모델로 학습된 양방향 LSTM의 임베딩 벡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엘모의 중요한 특징은 LSTM의 최종 레이어뿐 아니라 각 레이어의 결과를 모두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종 레이어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학습된 레이어 중에서 하위 레이어는 품사 등의 문법 정보를 학습하는 경향을 띠며 상위 레이어는 문맥 정보를 학습하는 경향을 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엘모는 단어의 문법적,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I read a book, I read a book yesterday 에서 read라고 적혀진 글자는 같은 글자입니다. 하지만 좌측에서는 현재형, 우측에서는 과거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파악하는 것이 엘모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모는 지금까지 주어진 단어들을 통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고전적인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RNN 모델과는 다르게 바이디렉션, 양쪽 방향의 언어 모델을 모두 활용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순방향과 역방향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해당 모델은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앞선 방법들을 통해서 사전 학습된 바이디렉셔널 LSTM 모델을 통한 엘모를 활용할 때는 단어를 인베딩하기 위해서 해당 시점에 그 LSTM 각 층의 출력값을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순방향에 사용된 인베딩 값과 각 층의 값과 역방향에서 사용된 모든 인베딩 값, 그 다음에 출력값을 사용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각 층의 출력값을 모두 연결하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 합니다. 이후 두 번째 단계로 각 층의 출력값별로 가중치를 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각 층의 출력값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벡터로 만들게 됩니다. 이후 벡터의 크기를 결정하는 스칼라 매개 변수를 곱함으로써 최종적인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후 엘모를 사용할 때는 기존의 인베딩 벡터와 연결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엘모를 접했을 때는 엘모를 표현 벡터로 단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기존의 인베딩된 벡터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엘모의 사용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엘모의 평가 부분입니다. 엘모를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베이스 모델보다 성능이 향상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엘모를 사용할 때는 각 층에 가중치를 주어서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모두 유니폼하게 같은 가중치를 주었을 때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며, 모든 층을 사용하는 것이 LSTM의 마지막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좋은 결과를 보이고, 마지막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처음 인풋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다음의 결과로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엘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른 분석입니다. 먼저 히든 레이어를 통과하기 전에 엘모와 기존 인베딩 벡터를 함께 사용하고 히든 스테이트에서 나온 결과값에 다시 한번 엘모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그러지 않았을 때는 히든 레이어를 통과하기 전에 엘모 값을 함께 컨캣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히든 스테이트 레이어를 나온 후에도 거기에 엘모를 붙였을 때 그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좋은 성능을 보인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버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트는 Free Training of Deep Directional Transformer for Language Understanding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이 나왔으며 2018년에 구글이 공개한 사전 훈련된 모델입니다. 네, 버트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만 사용한 모델입니다. 네, 위키피디아와 북커펄스와 같은 unlabeled 텍스트 데이터로 사전 훈련된 모델이고, 사전 학습된 버트는 이후 단순한 출력 레이어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당시에 다양한 자연어 처리 과업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한 모델입니다. 그림처럼 unlabeled sentence를 가지고 비지도 학습 방법으로 프리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사전 학습된 모델의 특정 태스크에 대해 파인 튜닝을 진행해 성능을 높입니다. 네, 버트의 모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랜스포머 인코더 층의 수를 L, 히든 레이어의 크기를 H, 셀프 어텐션 헤드의 수를 A라고 하였을 때 각각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GPT와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사이즈로 구성한 버트 베이스는 L, 인코더 층의 수가 12개, 그리고 히든 레이어 크기가 768, 그리고 셀프 어텐션 헤드의 수가 12개, 총 파라미터의 수는 11억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모델인 버트 라지는 인코더 층의 수가 24개, 히든 레이어 크기는 1024, 셀프 어텐션 헤드의 수는 16개,
토탈 파라미터의 수는 34억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입력은 아래 세 가지 임베딩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각 토큰에 대한 토큰 임베딩은 3만 토큰 버케블러로 구성된 워드피스 임베딩을 사용하였고, 어느 문장에 포함되는지 나타내는 세그먼트 임베딩, 그리고 트랜스포머와 동일한 포지션 임베딩을 사용합니다. 네, 버튼은 단어 시퀀스를 입력으로 받아 인코더 스택을 계속 타고 올라가 각 단어 위치에서 히든 사이즈의 벡터를 출력하게 됩니다. 버트 베이스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68입니다. 네, 그리고 CLS 토큰이란 클래시피케이션을 나타내게 됩니다. 버트를 지나고 나서 CLS 토큰은 모든 단어 벡터들을 참고한 문맥 정보를 가진 벡터가 되게 됩니다. 다른 벡터들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 인코더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모든 단어들을 참고하여 문맥을 반영한 출력 임베딩을 얻게 됩니다. 네, 아래 그림은 버트의 논문에 첨부된 그림으로 엘모와 GPT-1 그리고 버트의 구조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네, 가장 우측 그림의 엘모는 정방향 LSTM, 역방향 LSTM을 각각 훈련시키는 방식으로 양방향 언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그림의 GPT-1은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이전 단어들로부터 다음 단어를 야측하는 방식으로 당방향 언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TRM은 트랜스포머를 의미합니다. 네, 단방향으로 설계된 오픈AI GPT와 달리 가장 좌측 그림의 버튼은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스크드 언어 모델,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통해 양방향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네, 버트의 사전 훈련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드 언어 모델이고, 두 번째는 다음 문장 예측, Next Sentence Prediction입니다. 먼저 마스크드 언어 모델은 입력 토큰 중 15%를 랜덤으로 마스킹 토큰, 마스크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그 마스킹된 토큰을 잘 예측하도록 학습하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정에서는 배치가 바뀌더라도 마스킹 위치는 고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 토큰은 사전 학습 단계에서만 등장하고 미세 조정 단계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랜덤으로 선택된 15%의 단어들은 다시 다음과 같은 비율로 랜덤으로 규칙이 적용됩니다. 15% 중 80%는 마스크 토큰으로 변경하고 15% 중 10%는 랜덤으로 단어를 변경하고 그 15% 중 10%는 동일하게 둡니다. 네, 여기서 80대 10대 10, 8대 1대 1이라는 비율은 경험을 통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비율이라고 합니다. 네, 출력층에 있는 다른 위치의 벡터들은 예측과 학습에 사용되지 않고 오직 예시에서의 갓 위치의 출력층의 벡터만이 사용되게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버트의 손실 함수에서 다른 위치의 예측은 무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버트는 두 개의 문장을 준 후에 이 문장이 이어지는 문장인지 아닌지 맞추는 방식, Next Sentence Prediction으로 훈련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50대 50 비율로 실제 이어지는 두 개의 문장과 랜덤으로 이어붙인 두 개의 문장을 주고 훈련시키게 됩니다. 버트의 입력으로 넣을 때는 SEP라는 특별 토큰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분합니다. 첫 번째 문장 끝에 separate 토큰을 놓고 두 번째 문장이 끝나면 역시 separate 토큰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두 문장이 실제 이어지는 문장인지 아닌지를 CLS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의 위치의 출력층에서 이진 분류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CLS 토큰은 버트가 분류 문제를 풀기 위해 추가된 특별 토큰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장이 실제 이어지는 문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보장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잘 맞추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위의 그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마스크드 언어 모델과 다음 문장 예측은 따로 학습하는 것이 아닌 로스를 합하여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버트의 사전학습 단계에서 세부적인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버트의 파인 튜닝의 예시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센텐스 페어 클래시피케이션, 두 번째 그림은 싱글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 세 번째 그림은 퀘스천 앤서링, 네 번째 그림은 싱글 센텐스 태깅이 있고 각 태스크에 맞게 버트 아웃풋을 활용합니다. 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현재 나오는 모델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버트 기반의 모델들의 성능이 상위권에 위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논문에서 진행한 에밸리에이션 스터디입니다. 프리트레이닝의 성능, 첫 번째는 프리트레이닝의 성능이고 두 번째는 모델 사이즈 변화에 따른 성능, 세 번째는 버트의 피처들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